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얘기인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선친의 묘소가 불법이었다. 그래서 사과를 했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태료 처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법한 상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선친묘가 우리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는 묘를 쓰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네. 그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까지 이루어지게 되게 있는데 이 동생의 농지에다가 이제 부모님 묘소를 이렇게 마련해서 불법 조성 논란이 제기된 상태이고요. 실제로 장사법에 따르더라도 네네. 이 어떤 거리 제한이 있는데 그 거리 제한도 지키지 못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문제가 지적되니까 이낙연 후보가 이장하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자기 관리에 굉장히 철저하다라고 생각이 됐던 이낙연 후보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조금 곤란한 처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나라가 워낙 땅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묘지에 대해서 농지에 그 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친묘에 대한 불법 조성 문제가 지금 다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황교안 대표는 요즘 이 사회적인 논란인 이 디지털 성착취 사건과 관련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속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론가님, 황 대표는 이게 일반론적인 이야기였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게 정당의 지도자, 이렇게 더군다나 대통령을 꿈꾸는 이제 지도자로서는 정말 저는 제가 보기엔 조금 한 아쉬운 발언이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거는 이제 변호사들이나 법률가들이 이제 법정에서 이제 얘기할 때 원론적 차원의 얘기지, 저게 이제 우리 대표적인 기자들을 모아놓고 저렇게 토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네. 국민의 정서와 공분, 그리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지향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치가다운 발언을 했었어야 하는데 너무 법률가적인 원론적 측면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그게 저는 아쉬운 대목인데, 저런 발언들이 자꾸 황교안 대표가 원칙주의자로서의 모습은 좋지만 확장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닐까. 네. 저는 그 점을 시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 황 대표 발언이 나온 뒤에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N번방 들어간 사람 1벌 100개 처리해야 된다. 또 이렇게 부랴부랴 수습을 했더라고요.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가 좀 이렇게 구설에 오르면 김종인 위원장이 대신 해명을 하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노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그 총선 13일을 놓고 다투는 이런 아주 초긴박의 상황에서는 네. 누구라도 어찌됐건 국민의 마음을 하나라도 얻어야지 잃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들을 조속히 진화하면서 대형 선거를 몇 번 치러본 그런 노련함이 저는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황교안 대표의 저렇게 어떤 신인적인 모습들은 네네. 이게 빨리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어제 또 이 행동도 조금 논란이 됐는데 이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 시각장애인 김혜지 씨의 안내견을 쓰다듬어서 문제가 됐어요. 그 안내견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염려인데 이 부분을 아마 모르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고 했던 행동이지만 그 부분을 몰랐다라는 부주의한 모습 때문에 또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부분이야 뭐 악의적이거나 어떻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하지만 조금 이 언론에 지금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경솔한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이 이미 한 차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그래서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완전히 그대로 베껴서 올렸다. 사실 지금 정책선거 중요한데 공약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지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벤처 4대 강국 육성 같은 경우는 이 공약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 방법까지 그대로,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이는 수준으로 거의 같이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더불어시민당이 자충우돌 사실 급조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정책을 내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그대로 고민 없이 베끼기 했다라는 논란이 제기되면 사실은 그 진정성이라든가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네. 의식해서 반성한다, 실무진의 잘못이다라고 해명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일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올렸지만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을 그대로 실무진이 실수로 올렸고 네네. 좀 더 차별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은 철회했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 실무진과 이 중요 의사결정권자들의 의사소통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조직의 규율 체계도 아직은 너무 미비하다. 자충우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네, 같이 참여하고 있는 소수 정당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선거라는 게 정책과 그에 대한 인물을 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행위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인물도 급주했고 막 나중에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 사천 논란 뭐 혹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물에 대한 선정 논란이 있었고 정책조차 이렇게 그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올린 게 다시 또 그 참여 정당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형식. 그러니까 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존중도 없었고 서로의 토의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이야말로 정말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가 여당의 비례정당입니다. 예. 그럼 최소한의 어떤 국민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갖추지고 보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보완됐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찍어주려면 찍어주고 말라 마십시오라는 행위. 이런 예. 것들은 이번 사실 이 선거법을 놓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습니다만은 이런 행위 자체가 모여서 저는 정치 불신을 낳고 오히려 이번 선거 투표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 우려가 더 큽니다. 네. 네. 뭐 더불어시민당도 그런데 사실 미래한국당도 뭐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똑같은 분홍색 옷 입고 뭐 선관위에서 공동선대위는 안 된다고 하니까 무슨 정책협약식 공동선언식 열고 정말 이번 선거 꼼수로 시작해서 꼼수로 끝나는 것 같아서 참 아쉽네요. 각 정당이 지금 비례대표 정당이 우리와 한 몸이다라는 걸 강조를 해야 되면서도 선관위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의 아이디어를 네.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기구 이런 것들을 설립하다가 네네. 유권 해석으로 이거 위법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또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예.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한 몸, 형제 정당, 뭐 자매 정당 이렇게 일컬어지만 법률적으로는 또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볼상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비례정당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의 차별성, 개별성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영상을 봐도 어느 쪽이 미래통합당이고 어느 쪽이 미래한국당인지 참 구분이 안 가네요. 네, 고심한 정책이나 공약은 참 어디 갔나 싶습니다. 총선 2주 앞둔 정치권 소식 다뤄봤습니다.